SAA 회장 배영숙입니다. 원래 저희들 합평회 진행은 남혜정 사무총장이 하는데 창원 세미나 이후에 몸이 많이 아픈 것 같아요. 그래서 어제 저녁까지 기다리다가 이렇게 제가 하게 됐습니다. 저희들 정말 창원 세미나 열기가 가시지 않는 채 이렇게 배고 합평에 모였습니다. 세미나에 뵌 선생님, 그리고 오랜만에 뵙는 필진 여러분, 이제 우리는 어느덧 이제 이 하상이라는 것 익숙하기도 하고 또 좋은 점도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무엇보다 이 배고 합평회가 늦어짐에 따라서 신인 작가들이 많이 기다렸지 싶습니다. 그러면 그냥 저희 회장 인사말 없이 순서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05회 등단하신 신인 선생님 권혁구 선생님께서 등단 소감 말씀해 주시겠습니다. 마이크 켜시고 하세요. 예. 예, 이렇게 초청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등단의 기쁨이기 이전에 105호 하이도 가는 길로 SA 가족이 된 것 같습니다. 모두 여러분들의 지도 편달 기다리고요. 아주 많은 미숙하고 부족한 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채우기 위해 가지고 하루에 요즘 한 서너 시간씩을 수필에 관해서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용맹정진이죠. 왜냐하면은 SH대 일원으로서 조금 더 부족함이 있다면은 그것이 저희 가오이기 때문에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공부 열심히 하고요. 그리고 우리 발행인 김종한 선생님하고 우리 또 SAF 회장님이신 배영숙 회장님, 그리고 이사진 및 임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온라인을 통해서 무한한 고맙다는 말씀을 감사 인사를 아울러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번 창원에 갔을 적에 가을 세미나에 우리 에세이스트가 이렇게 훌륭한 매뉴얼로 기획을 하고 이렇게 훌륭한 그 에세이스트가 있는가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창원에 다녀옴으로써 에세이의 일원이 된 걸 정말 다행스럽다. 내가 살아오면서 한 가지 잘했다면은 정말 다행스럽게 멋진 일에 제가 몸을 담았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고 아울러서 창원에서도 그 훌륭한 그 가을 세미나를 열었는데 제가 오늘 안동댐을 안동 호수를 운동을 하면서 산행댐에서 걸으면서 우리 안동에도 다시 한번 창원 못지않는 우리 세미나를 한번 가졌으면 하는 그런 생각을 제가 했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누가 우리 그 혼자서 제 나름대로의 각색하고 기획을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래서 시와 그리고 수필 그리고 화가 그리고 제가 친하게 지내는 임동창 선생이 와서 피아노를 연주를 해주고 그러고 우리 그 현송 선생이라고 동다성의 일각에 있는 분이 차자리를 만들고 그러고 서양화가 우리 회장님 잘 아시겠지만 건준하백이라고 아주 그 대가십니다. 그분이 바로 지금 저 바로 위층에 계시는데 그분이 와서 그림을 함께 하면서 또 우리 수필 우리 문우들이 글을 써가면서 해보면은 정말 호수가 있고 아름다운 자연이 있는 제 고장 안동에서 정말 예향이라는 곳에서 다시 한번 만났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혼자 생각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그런 기회를 한번 여럿이 한번 하도록 한번 노력 한번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짧은 시간에 많은 얘기가 하기가 참 그렇습니다. 하여튼 많이 부족하니까 여러 선배님들하고 우리 발행인님 이하 모든 분들이 잘 지도해 주시고 이렇게 이끌어 주신다 그러면은 열심히 하고 또 최선을 다해서 조금 부끄러움 없는 그런 SH의 일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만나 뵈서 정말 감사하고 반가웠습니다. 이렇게 인사를 대신하겠습니다. 네. 처음에 이렇게 말씀하셔가지고
많이 긴장하고 또 혹시 짧게 맞아요. 하시면 제가 더 해도 됩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아주 넉넉하게 잘하시는 것 같아요. 저희들이 2010년도에 안동에서 국학진흥원에서 아마 제가 그렇게 말해도 우리 김종환 발행인이나 노정은 편집장 이의를 달지 않지 싶은데 역사상 우리 SS 최대의 세미나를 가을 세미나를 했습니다. 그래서 예단길을 걸었죠. 그 육사문학관에서 농암종태까지 그때 걷던 그 기분들을 참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언젠간 한번 안동에서 한번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화면 나올 거예요. 예, 그렇게 네. 하도록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하이도 가는 길 권혁구 선생님의 이제 등단 소감이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이번에 등단 작가들이 5분이나 돼요. 우리 시우, 새아이, 저도 읽으면서 마음이 멍했습니다. 이 모든 순간이 기적이라는 걸 쓰신 김지혜 선생님, 예, 아주 젊고 예쁜 선생님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김지혜라고 합니다. 제가 썼던 소설은, 회사를 퇴사를 하고, 다시 글을 써봐야겠다 결심하고, 이렇게 아이를 키우면서 가장 제가 많은 생각의 전환이 있었던 그 순간을 담은 건데요. 저희 둘째가 많이 아팠는데 지금 이제 잘 자랐지만, 그때 경험을 가지고 제가 그 사는 것에 대한 의미를 좀 많이 생각을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매 순간을 정말 의미 있게 살아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걸 그냥 글로 썼던 건데, 이번에 이렇게 좋은 기회를 알게 돼서 수필로 냈고, 또 좋은 상까지 받게 돼서 정말 더 감격스럽고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아직 그 말씀하셨지만 아이가 셋이고 아직 막내가 많이 어려요. 그 아들 둘의 마지막 막내가 이제 21개월이라서 아직 글 쓰거나 많이 공부하는 시간, 세미나에 참석하고 이런 거는 좀 어려움이 있지만, 이렇게 선배님들 글을 읽으면, 내가 아직 많이 연륜이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도 많이 들고, 경험도 부족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그래도 틈틈이 열심히 공부하고, 또 열심히 써서 좋은 수필 작가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네. 예, 좋은 글로 우리 또 젊은 분들 많이 환영합니다. 네, 젊은 분 많이 환영합니다. 그다음에 우리 흔적의 김필근 선생님은 이번에 목포행 문학 기행도 쓰시고 신인 작가 또 등단도 하셨는데 제가 이번 창원 세미나 가서 아주 미남 선생님이 일을 열심히 해서 되게 굉장히 인상적이었습니다. 예, 김필근 선생님 한 말씀 좀 부탁합니다. 예, 참 수필과 등단이라는 게 제 인생에 예정되어 있지 않았던 건데, 예상치 않았던 수필과 등단을 하게 해주신 지도 교수님께 먼저 감사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또, 이런 에세이스트 문학회 미팅을 통해서 여러 선배 문인들과 교류를 한다든지 또 지도받을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신 데 대해 가지고 또 감사를 드립니다. 참 아버지라는 존재가 저에겐 좀 많이 모호했던 것 같아요. 어렸을 때는 아주 좀 많이 어렵고, 그다음에 또 중간에 이제 커가면서 또 좀 어정쩡했던 그래서 또 이제 아버지에 대한 어떤 애정이랄까요, 그런 것이 별로 없던 그런 상황에서 막상 돌아가시고 나니까 새삼스레 지금 이제 조금씩 이제 특별한 기억은 없지만은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좀 생각이 많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산수에 이제 제가 벌초 가가지고 있었던 일을 글로 적게 되었는데, 그래도 그걸로 이제 또 수필과 등단을 하게 돼서 아버지께서 주신 또 선물이 아닌가라고 하는 그런 생각이 좀 들었습니다. 어쨌든 문학회 선배님 만나 뵈서 반갑고요. 또 이런 자리를 통해서 많은 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그리고 우리 작은 도서관 활동가로 일을 하시는 이선미 선생님, 아프리카 항토길에 물들다의 이선미 선생님, 네. 네, 등단 소감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네. 저도 뭐 스필가로 등단하겠다는 소망을 갖지는 않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이렇게 기회가 됐고요. 그냥 짧게 말씀드리면 배우려는 자세에 잊지 않고 잃지 않고 그리고 정진하겠다는 말씀으로 저의 소감은 이상으로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뵙겠습니다. 네. 이수미 선생님, 네. 지난번 우리 사무실 개소식 때 복도에서 네, 굉장히 뵀어요. 인상이 네. 좋아서 첫인상이요. 네. 옷도 편안한 거 입으시고, 첫인상이 참 좋았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저는 이호선 선생님 하면은 배에서 이제 봄날은 간다 노래를 불러주는 선생님으로 이제 이렇게 기억할 것 같아요. 쫓겨난 가족을 쓰신 이제 이호선 선생님 플룻도 연주하시고 그러시는데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선생님 감사했습니다. 오늘 험난한 가운데 이 옆에서 계셔서 참 감사했습니다. 예. 저는 이게 처음 이래 등단하고 보니까 좀 밤하늘에 또 뭐 달을 안는 그런 이런 참 뭐 어떻게 소감을 말할 수 없이 기쁩니다. 기쁜데 아직 모든 게 부족하고 뭐 제대로 잘 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으로 참 초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축하드리고 또 좋은 걸로 또 아니면은 자주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호선 선생님. 고맙습니다. 네, 예. 감사합니다. 예. 그리고 우리 이번에는 또 신간도 많아요. 이제 이조경 선생님은 영상에 들어오시는 걸 뭐 하시겠다 하셨고, 우리 김강식 선생님 한국에서 45년 정도 사시고 중국에서 25년 사시고 여러 가지 경험을 하고 계시죠. 경비원 일기와 배회와 재해를 쓰신 우리 김강식 선생님의 우리 출간 소감, 신간 소감 듣도록 하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우리 모두에게 참 많이 아픈 시간들입니다. 속히 위로가 될 수 있는 그런 시간들이 찾아오기를 간절히 기대하면서 제 생각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 글을 읽어보신 분들은 알고 계시겠지만 제 글은 무슨 철학적인 사유가 깊은 책도 아니고 또 그런다고 해서 뭐 사랑이나 자연을 노래하는 서정적인 글도 되지 못합니다. 그래서 과연 제 글에 그 문학이라는 이름을 붙여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제가 글을 쓰는 사람으로서 바람이 있다면은 저는 제 글을 읽는 분들이 재미있게 구수하게 읽어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마치 우리 어렸을 적에 할머니들이 호롱불 켜놓고 우리에게 들려주던 옛날 이야기처럼 뭐 글을 쓴다는 것은 뭐 이거 제 이야기는 아닌데 우리 그 SST 박춘 평론가님께서 박준 선생님이 평을 쓰셨어요. 박 선생님께서 주신 글인데 글을 쓴다는 것은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더욱 넓고 깊게 되돌아보고 생의 호흡을 발견하는 일이다. 우발적인 사건이나 장면을 보고 먼 기억을 끌어와 자기의 세계를 새롭게 발견하고 정립하는 일이라는 말씀에 정말 공감하면서 가슴에 새기면서 글을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사족을 하나 더 붙이자면은 그렇게 함으로써 읽는 분들에게 동의를 구하고 얻는 것, 저는 그게 글 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는 보다 많은 분들이 제 글을 쉽고 재밌게 읽어주셨으면 하는 그런 바람으로 글을 썼는데 네, 부끄러운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 더욱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앞에 보면은 읽으면 저절로 웃음이 나옵니다 하고 저도 그 아내와의 그 이야기 이런 데서 많이 웃음을 자아내게 한 글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 모처럼 우리 김단 선생님 우는 들판 첫 수필집이죠. 아버님 김병구 선생님 거와 같이 이렇게 냈습니다. 그래서 뭐 누가 이렇게 평에다 글이 옹골차다. 김단 선생님을 표현하는 가장 적당한 단어인 것 같아요. 우리 김단 선생님 한 분 말씀 정말 오랜만에 수필집 냈죠.
예, 우는 들판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예, 전 김단입니다. 아마 계시는 분들 저도 잘 모르시는 분들인데, 오랜만입니다. 반갑습니다. 어제는, 10월의 어제 마지막 날이었죠. 마지막 날에 책을 배송했습니다. 제가 배송하고 오늘 11월의 첫째 날에 여러분을 뵙게 되었네요. 그리고 열흘 후면 11월 11일이 되면 제가 감히 칠순이 되는 날입니다. 그래서 저는 자꾸만 이상하게 70자를 달고 나니까 자꾸만 어디 가서 나이 자랑을 합니다. 그렇게 저는 자랑스럽습니다. 그리고 올해는 제가 어떻게 보면은 소원 성취를 한 해이기도 합니다. 우는 들판이란 책을 냈고 아버지의 책을 묶어서 하나의 선집으로 만들었습니다. 그게 제목이 어둠의 유혹입니다. 이 책의 표지는 저희 아들 작품이고, 그런 어둠의 유혹은 아버지 책이고, 우는 들판은 제가 쓴 책이고, 표지는 아들이 만들어서 저는 감히 3대가 만든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는 들판은 나중에 읽으실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가서 우는 곳입니다. 제가 오고 싶을 때, 어디 도망가고 싶을 때 항상 아껴두는 곳인데, 그것만 생각하면 저는 가슴이 뛰거든요. 그래서 제가 가서 우는 곳인데, 본래의 제목은 궁극의 들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궁극의 들판은 제가 한 말도 아니고 너무 포괄적인 것 같아서 그냥 노골적으로 우는 들판으로 제목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마 거의 다 모르실 겁니다. 물론 이 세상에 계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지만 우리나라 수필 문학상 중에서 가장 오래되고 권위가 있는 상이라고 할 수 있는 현대 수필 문학 대상 7회 수상자입니다. 계보를 잠시 말한다면 1회는 비천득이었고 2회는 김희성, 이른 계보입니다. 그리고 제목은 어둠의 유혹이지만 결코 어둡지 않은 제목입니다. 어둠이라고 하니까 막 굉장히 무섭고 무겁고 우울하고 이런 걸 연상할까 싶어서, 좋지 않은 시선으로 볼까 싶어서 거기다가 제가 좀 건방지게 토를 달았습니다. 영어로 Call of Darkness라고 붙였습니다. 나쁘게 생각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이 어둠의 유혹은 아버지의 문학비가 있는 부산 대신공원의 일부가 새겨져 있습니다. 이 대신공원에 아버지 문학비가 생기도록 애를 쓰신 분은 에세이스트에 있는 정경문학상의 장본인이신 정경 선생님이 진두 지휘에서 아버지 문학비를 만들었습니다. 그 중에 어둠의 유혹의 일부가 새겨져 있습니다. 근데 제가 아버지 글을 다시 엮은 이유 중에 하나가, 저는 이제 돌아가신 분이고 안 계신 분이라서 이제 기억하는 분이 별로 없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제가 이 길로 들어오고 보니까 아버지 글을 좋아하시는 분들이 꽤 많더라고요. 그러면서 자식이 뭘 하냐고, 아버지 글을 묶어서 책을 엮어야지 뭘 하고 있냐고 하는 어떤 그런 말씀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버지 글을 묶게 된 그게 가장 큰 이유가 됩니다. 아버지는 자신을 드러내기보다 숨기를 즐기신 분이라서 아는 분이 별로 많이 없습니다. 그런데 매니아층은 굉장히 두껍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글에 한번 빠지면은 쉽게 헤어나지 못합니다. 아버지 글에 한번 빠져보실 의향이 없으신지요? 분명 글 쓰시는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 희망사항입니다만, 자신만의 들판을 만드십시오. 울고 싶은 곳요. 울고 싶을 때 언제든지 갈 수 있는 곳, 그거 하나 만들면 굉장히 위로가 많이 됩니다. 강추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김단 선생님 목소리에도 굉장한 비장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요? 예, 아버지를 이야기하면은, 김병규 박사님을 이야기하면 항상 저렇게 마음이 떨리고 그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저도 나중에 알았는데, 정말 아버님하고 정경 선생님이 우연히
안동을 지나면서 김병구 박사님하고 여행을 하시다가 선생님 밥을 어디 식당 좀 안내해줘 이러시더라고요. 그런 거 제가 그냥 저희 집에 오세요. 뭐 떡국 삶아 먹고 있습니다 해서 정말 돌아가시기 바로 전에 저희 집에서 떡국을 잡수고 가셨어요. 그래서 나중에 그 연으로 제가 김단 선생님하고 편하게 친하게 지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은 다 연의 연인 것 같아요. 그게 아마 2007년 정도였는 것 같은데 아버님 바로 돌아가시기 전에 정경 선생님이 모시고 안동 쪽으로 여행을 왔을 때 만난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또 이렇게 책을 박인목 선생님 수필 가이자 또 칼럼니스트이고 이번에 세 번째 수필집이죠. 예, 갈모봉 산들바람. 예, 박인목 선생님 신간 출간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 박인목입니다. 이렇게 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저는 현대 수필에서 등단을 해가지고 오늘 사실 에세이스트 행사에는 처음 이렇게 나와 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마침 우리 배 회장님이 아주 또 따뜻하게 환영을 해주시고 해서 굉장히 마음이 편안해집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또 그리고 오늘 보니까 5분 또 신상 받으신 분들이 계셔가지고 정말 제가 지금 가만히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제가 등단할 때 생각도 좀 나고 그러네요. 하여튼 축하드립니다. 제가 2016년에 저도 등단을 했는데요. 등단할 때 그때 신인상을 아마 행사 때 저한테 수여를 해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시는 우리 김종환 발행인님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또 좋은 인연이라고 생각되고 이 자리를 빌려서 다시 한번 고맙다는 말씀 드리고요. 제가 오늘 사실 때문에 다른 일정 때문에 어저께 이제 오늘 참석 여부를 알려드렸는데 우리 김완혜 사무처장님께서 제가 연락을 드렸더니 마침 신간 발행 작가분들이 있길래 나도 책을 최근에 냈다고 했더니 즉석에서 직접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가지고 제 책을 카톡에다가 올려줬어요. 그래서 이거 너무 감사하고 아까 제가 좀 이렇게 소란한 분위기라서 인사를 못 드렸는데 감사하다는 말씀 다시 한번 드릴게요. 저는 2016년에 이제 등단을 한 뒤에 2년마다 책을 한 권씩 내기로 그때 작정을 했었습니다. 뭐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작정을 한다고 해서 뭐 책을 그때 뭐 쓱싹 만들어낼 수는 없는 거지만은 제가 좀 안용하다고 할까요? 한번 시작하면은 이거 저는 끝까지 한번 가보자는 생각으로 하는 이런 성격이라 그래서 그런지 하여튼 2년 주기로 이제 지금 3번째 책을 이번에 냈습니다. 지난 이제 9월 말에 냈는데요. 책 제목은 이제 아까 회장님 말씀하신 대로 갈모봉 산들바람입니다. 그 내용은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지만은 그 중에서 어떤 삶의 여정에서 사랑의 원천을 찾는 제 나름대로의 어떤 고백이라고 할까요? 이런 내용들이 하다 보니까 주류를 이루었습니다. 저는 책 머릿말에 이렇게 썼습니다. 이 책을 읽느라고 나는 생애에서 2년여라는 세월을 꺼내 쓰고 말았다. 때론 밤잠도 줄여야 했고 가고 싶은 여행도 미루어야 했다. 그러나 돌이켜보면 그 세월은 조금도 아깝지 않다는 생각이 든다. 내 육신에 스며있는 가스함을 찾아낸 소중한 시간이었기 때문에 라고 말입니다. 갈모봉이라는 산은 제 이제 고향
마을 뒷산입니다. 갈모봉 아래 그 고향을 찾았다가 세월이 참 많은 것을 바꿔놓았다는 그 현실을 접하면서도 그 유년의 추억이 아주 그绵绵히 흐르는 그런 그 뭐라고 할까요? 무슨 점액질이라고 할까요? 이런 그 점액질 같은 그런 것을 찾아냈다고 저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세상의 내 삶을 원활하게 지금까지 이렇게 호흡하게 했던 그 윤활유 같은 거, 이런 게 바로 그것은 사랑이라는 거구나. 그런 것을 제가 이제 그런 가치를 저 혼자 깨달았습니다. 그 어렵고 힘들었던 시절, 그리고 그곳에는 항상 부모님이 계셨고 형제들과의 아주 그 재미난 그런 우애가 담을 넘었고, 또 뭐 집은 비록 초가집이었지만은 그 안에 흘렀던 그 온기, 따스한 기운, 이거는 평생 살아가는 체온처럼 제 몸에 이렇게 스며 있음을 비로소 깨달은 것이죠. 그것은 한없이 깊고 넓은 사랑, 바로 그 자체였습니다. 그래서 저는 지금도 수요 예배를 이제 간 아내가 식탁에 이제 밥상을 이렇게 밥을 차려놓고 가면 그걸 먹으면서 그 사랑을 느낍니다. 그 두꺼운 보온 비닐 속에 온기를 먹으면 그 밥에서 느끼는 아내의 그 사랑, 이런 거, 그 사랑 아닙니까? 그래서 자연스럽게 갈모봉 그 유년 시절 어머니께서 아랫목에 그 묻어두었던 따뜻한 밥, 그거하고 겹칩니다. 그래서 아내의 식탁 자리에 옹기 앉아서 저녁밥을 먹으면서 아내의, 그리고 옛날 그 어머니의 사랑과 마주하는 순간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책을 쓰면서 물론 우리 작품을 쓸 때는 하나하나 그런 것까지는 염두에 못 뒀지만, 책을 완성해 놓고 완성품을 만들려고 보면서 제가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아하, 이거구나, 그런 생각을 좀 많이 했습니다. 2년마다 이제 고단한 출간입니다. 저로서는 출간을 하면서 그래도 이제는 글쓰기와는 어떤 살아가는 삶을 동반하는 친구가 됐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 또 사랑을 이어나가는 그런 그 글쓰기를 계속하기 위해서 걸맞는 체력과 정신력에 어떤 각별한 그런 신경을 쓰는 이제 습관도 어느 정도 터득을 했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그 민얼굴과 땀내를 찾아내는 노력을 저는 계속할 겁니다. 제가 쓴 이 책을 읽는 분들이 조금 더 행복해지고 또 가슴이 따스해질 수 있었으면 저는 더 이상 더 바랄 게 없겠습니다. 아직은 그래도 미숙하게 이룰 데 없는 아주 졸문이죠. 졸문인 줄 알면서도 2년 후에는 좀 더 나은 그런 모습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지도 부탁드리고요. 오늘 정말 좋은 자리에 이렇게 초대해 주셔서 고맙게 생각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선생님 대단하십니다. 2년 후에 또 책을 출간하실 계획이신가 보죠? 계획은 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은 좀 많이 진지해지는 듯한 하핑회가 되고 있네요. 자, 이번 특집 작가 김혜자 선생님, 그리고 화제 작가 김낙효, 임길순 선생님, 정말 오랜 가려고 선생님 세 분이 함께 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좋은 선생님을 모시고 합평회를 할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에세이스트 영광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먼저 특집 작가이신 김혜자 선생님, 저는 개인적으로 고요하다를 굉장히 감명 깊게 읽었거든요. 우리 다 같이 나이 들어가는 느낌들, 남편 이야기들. 그래서 김혜자 선생님의 작가의 변이 있고, 김종환 발행님께서 김혜자 작가론에 대한 이야기가 있겠습니다. 먼저 이렇게
화상으로 에세이스트 가족들 모두 만나게 돼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신인상 타시는 분들 축하드려요. 저도 처음에 신인상 탈 때가 제일 즐겁고 행복했던 것 같아요. 제가 어떤 꿈을 이룰 수 있다는 거, 이제부터 내가 글을 쓸 수 있는 그 장이 열렸다는 그런 거 감동으로 참, 그 신인상 탈 때 그 신선한 기쁨을 아주 저는 참 오래도록 잊지 못했는데, 여러분들 모두 축하드립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 봄 기다리다 그 평을 썼는데 그 평의 제목을 그 평에 낸 시작을 선생님에게 내가 이제 유미주의자라고 했어요. 이제 앞에다 전제 붙이기를 사실적 유미주의자. 근데 이런 선생님에 대한 정의를 어떻게 받아들이셨는지 한 말씀 해주십시오. 처음에는 제목만 보고는 좀 당황했었어요. 근데 공부하는 유미주의라고 칭찬해 주셨잖아요. 또 미적인 그 추상하는 것이 아니고 니얼리즘 정신으로 구조적인 글을 쓰는 그런 유미주의자라고 칭찬을 해주셔서 상당히 고맙고 영광스러웠습니다. 제가 이 평을 오랫동안 써왔는데, 그런데 이제 대부분 작가분들이 한 70을 넘고, 그러고 이제 80이 이렇게 가까워지시고 그러면, 대부분 작가분들이 활동량을 훨씬 줄어들어요. 그리고 대부분은 뭐랄까, 그분이 전에 썼던 것보다는 좀 글이 좀 헐렁해졌네? 한다거나. 어떻게 보면 긴장감이 좀 덜해지는 그런 경향들이 있어요. 근데, 이번에 선생님의 신간을 읽으면서 제가 깜짝 놀랐던 것, 어쩌면 가장 기쁘게 됐던 건 선생님은 연륜이 쌓이면서 훨씬 그만큼 생각이 깊어지셨고 생각의 폭이 넓어지셨더라고요. 그 점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감사드렸어요. 어쩌면 나이 먹으면서도 나이 먹은 것만큼 글이 깊어질 수 있다는 것. 이제 그것에 대해서 정말 제가 감사드렸고요. 감사합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우리 여러 독자분들에게 꼭 권합니다. 제가 김애자 선생님의 코너 이름이 새로운 전범을 찾아서라는 코너예요. 그런데 그 코너는 제가 수필과 비평 주간을 할 때 그때 제가 만들었던 코너명이었고, 거기서 제가 이제 나중에 다시 읽는 우리 수필이란 책에 6분인가를 실었었는데 그 원고들을 모아서 새로운 전범 찾아서 원고를 모아서 결국 다시 읽는 우리 수필을 냈고요. 그리고 그걸 한동안 이제 쉬었다가 그래서 다시 지금 그것을 부활시키는 코너였고요. 그런 면에서 그 코너에 가장 어울린 작가가 김혜자였다는. 그러니까 어떻게 그 김혜자 선생님을 선정했는 거니? 지금 이게 많은 분들, 제가 10년, 20년 전에 그쪽에 실었고 했던, 또는 그런 분들이 이제 거의 많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현재 지금 현역 작가 중에서 과연 누가 전범일까? 특히나 우리 여류 작가 중에서 누가 전범일까를 생각하다가 우리 김혜자 선생님을 제가 이분이 진짜로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 전범이지 않겠나. 그래서 이제 김혜자 선생님과 연락을 해서 이번에 그 김혜자론을 쓰게 됐습니다. 그래서 특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것은 이 작가가 나이가 드시면서 계속 그만큼 더 깊어졌다는 것. 그러니까 어쩌면은 이분이 나이가 드시면서 죽음 문제도 많이 생각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죽음 문제를 가장 깊게 다룬 작가이기도 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지금 제가 계속 이야기한 것보다 독자분들이 김혜자 선생님을 이 글을 어떻게 보셨는가, 그 점을 한번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먼저 우리 선수원 선생님이 한번 말씀해 주세요. 선수원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혜자 선생님. 뵙고 싶었습니다. 저는 반갑습니다. 100호 때 등단한 선수원입니다. 선생님 글을 이렇게 읽는데 너무 읽는 내내 마음이 설레고 좀 약간의 희열도 느꼈어요. 제가 마치 어떤 장인께서 꼼꼼히 만드신 고품격의 어떤 명품백을 제 가슴에 딱 끌어안는 그런 느낌이었어요. 그래서 정말 이런 글을 쓰시려면은 얼마나 깊은 내공과 그리고 그동안의 많은 사유와 또 생활의 많은 다양한 경험, 또 다방면에 선생님이 작품에서 말씀하셨듯이 미련아리만큼 모든 일에 공을 들이셨다는 그런 결과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글을 쓰기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엄청 선생님 글에 대해서 제가 받은 그거는 정말 너무나 크게 다가왔습니다. 근데 한 가지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거는 지금 아까 김정환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죽음의 문제를 가장 깊이 다룬 작가님이시라고 말씀하셨는데 선생님 글 속에서 먼지밥 그리고 눈사람, 소멸 이런 식으로 이런 단어를 가지고 넌지시 죽음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대로 죽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소멸되고 형체가 없어져 버리고 만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다가 생의 전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그 죽음에 대해서 어떤 생각으로 이렇게 말씀해 주실 수 있을지 한번 여쭤보고 싶어요. 그대로 형체가 사라져버리는 그런 눈사람처럼 그런 것인지 아니면 어떤 전이 되는 그래서 새로운 생명력을 얻을 수 있는 또 다른 생명을 얻는 그런 걸로 이렇게 말씀하신 것 같기도 하는데 한번 선생님 말씀 한번 듣고 싶어요. 우리 새로운 전범을 찾아서는 큰 타이틀로 시작을 해서 전 솔직하게 좀 부담스럽습니다. 제가 전범이 될 수 있는 사람도 못 되는데 대표님께서 너무 과찬을 해주시고 이렇게 크게 인정해 주시는데 사실은 전 반도 못 따라가요. 그렇고 죽음에 대해서 제가 오랫동안 참석했던 거는 제가 대수술을 5번을 받은 사람이에요. 어릴 때부터 너무 몸이 약해서 3번을 초등학교 입학을 했어요. 근데 3번째 10살 먹어서도 오빠 등에 업혀서 그리고 4학년까지 오빠들이 2 오빠가 교대로 자전거로 태워서 이렇게 저를 학교 데리고 다녔어요. 그래서 어릴 때부터 놀 줄도 모르고 몸이 약하니까 체육 시간에는 교실이나 지키고 앉았고 그래서 이제 그 몸에 대한 건강에 대한 열등감이 참 컸던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결혼 같은 건 꿈도 못 꿨었는데 또 더구나 한창 그 꽃다운 나이에 제가 결핵으로 이제 가족들을 다 떠나서 깊은 산골 암자에 가서 2년 반을 살았어요. 그때 이제 제가 우리 젊은 날은 다 데미안을 읽었겠지만 그때 제가 손에 들고 간 책이 헤르만 헤세가 쓴 시달타였어요. 그래서
그 산정에 가서 그 책 한 권에 저한테는 참 많은 걸 가르쳐 줬습니다. 특히 그 진리를 찾아서 그 도를 찾아서 옴을 만나겠다는 그 시달타보다는 눈만 뜨면은 뱃사공이 돼서 그 손님들 배를 태워서 물을 건너준 그 바체테바라는 사공이 그 책 속에서 나오는 그 내용이 어떠냐 하면은 그 조용하게 물이 흐르는 소리를 들으면서 그는 우주의 움직임, 우주의 소리를 다 듣는 거예요. 밤이면은 강변에 가득히 쏟아지는 별, 그 다음에 물이 흐를 때 노를 지면은 그 우리는 타니까 모르지만 노를 짓는 사람은 노에서 물살의 그 세기를 느끼잖아요. 그래 그러한 느낌들을 참 아주 그 사유 있게 썼어요. 그래서 그때 아 나는 외롭지 않다는 거. 처음에는 저는 살고 싶지 않았어요. 세코날을 한 40알을 사들고 아주 죽을 생각하고 산으로 들어갔는데 그때 그 암자에 7살 먹은 동자성이 하나 있어요. 그래서 그 5살 먹은 걸 데려다 절 앞에다 놓고 부모가 누군지도 모르고 갔다는데 그 5살 먹은 아이가 거기서 커서 7살이었는데 저를 학생 아가씨라고 철저절 따라다녔어요. 그런데 그 아이를 보면서 나는 죽는다는 게 얼마나 사치한 생각을 하고 있는가. 세상 아무것도 모르는 이 아이는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데. 그래서 그때 제가 그 약을 한꺼번에 버리면 물고기 죽을까봐 3알, 4알씩 열흘 동안에 다 물에 떠내려 보내면서 다시 살아났어요. 살 생각을 했고.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할 수 있는 거는 저는 책 읽는 거밖에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뭐 밤낮 책이나 끼고 집에서 할 수 없이 이렇게 뒹굴다가 23살이 되니까 이제 제가 오빠 보고 네가 하고 싶은 게 뭐냐고 그래서 서점을 하고 싶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제 서점을 하려면 더 세상 경험을 쌓아야 되니까 좀 뭐 할 수 있는 게 없을까 그래서 축협에 충주 축협에 대전서 올라 대전서 살았는데 충주 축협에 아는 분이 있어서 제가 그때 임시직으로 거기 취업을 하면서 지금 이제 남편을 만났고 그리고 결혼해서 살면서 고려하다에서 봤지만 아무것도 없는 대학 졸업장만 가지고 있는 남편 만나서 정말 그 집 짓고 사는하고 한 40 중반까지는 정말 철저한 생활일을 살았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나는 왜 태어났는가, 나는 왜 살아야 되는가, 나는 인간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런 끊임없는 그 내면의 질문이 저를 참 많이 괴롭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오랫동안 또 결혼해서 잊어버렸던 책방 순례를 나선 거죠. 그렇게 지내온 생활 속에서 제가 이제 느낀 게 그 인문학을 읽으면은요, 참, 많은 그 대답이 들어있어요, 인문학에는. 그래서 제가 그 인문학 공부를 하면서,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스스로 저에게 상상력이나 그 뇌를 깨워주는 자극을 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책을 통해서 읽다가, 보니까, 문학이라는 건, 책을 많이 읽어서 얻어지는 게, 눈으로 들어오는 모든 대상을 굉장히 관찰하고 사회하는 훈련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 이제, 그렇게, 조금은 그렇게 조용하게, 그렇게 스스로 사물을 보면서 느끼면서 그렇게 그런 훈련을 쌓다가, 그게 어떻게 입소문이 나가지고 신문사 칼럼을 쓰면서 이제 글을 쓰게 된 건데, 그런 눈으로 들은 모든 대상을 저는 훈련을 하면서 그게 익숙해지면은, 자연스럽게 글이 써지지 않겠나, 이제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저 하나가 이제, 작가를 키우는 거는 사실 출판사가 키워요. 본인이 크는 게 아닌데, 저 나이든 저한테 마다 출판사에서 하여튼 제가
6편 내지 8편, 어떤 때는 한 10편, 어느 해는 한 15편까지도 1년에 작품을 발표를 했어요. 근데 그건 제가 정말 출판사, 잡지사에다가 항상 감사한 마음을 드리죠. 결국 책을 읽는 것도 결국 제가 발표한 작품들을 모아서 책을 읽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가 선지까지 이제 7권을 이번에 이제 엮은 건데, 이제 또 하나는, 그, 시골에 들어가서, 이제 제가 어릴 때 태생은 시골이었지만 시골 생활은 별로 못하다가 몸이 아파서 그 2년 반 동안 산속에 들어가 있으면서 정말로 자연하고 친화된 생활이 얼마나 행복한 건지를 알게 돼서, 그래서 이제 남편이 퇴직하면서 산골로 들어가서 21년을 살았는데, 그 자연 속에서 살면서 그냥 밭 메고 풀 뽑고 씨 뿌리고 그 생활이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그리고 그 농작물을 가꾸면서 생명의 기준망, 그 다음에 인간이 어떤 욕심을 부려서 되는 게 아니라는 것, 그 마음 내려놓는 법, 이런 것들을 자연 속에서 그냥 제가 배웠어요. 그리고 거기서 느끼려주는 것들을 그냥 그렇게 글로 썼는데, 저는 술에 끓여서 띄우는 편지라는 그 서간집을 제가 제일 아끼는 책인데, 그 술에 끓여 들어가서 보고 느끼는 것들을 그냥 어떤 조건 없이 편안하게 제 마음에 느끼는 걸 다 써낼 수 있어서, 그거는 어쩌면 제 인생에 제 손으로 그린 그림 같아요. 제 일생을. 그 책을 참 많이 아끼는데, 이제 또 제가 나이를 이렇게 먹다 보니까는 죽음을 많이 접하잖아요. 형제지간에 또 시댁이나 뭐 친정 쪽으로도 참, 이제 제가 저 하나 남았어요. 우리 시댁도 그렇고, 제가 시댁에도 막내 아들이고 친정도 막내인데, 그래도 많은 분들을 떠나보내면서 참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허무한지. 제가 이번에 에세이 문학 가을호에 실은 것도, 거기에서 제가 그 은행나무의 그 깨끗한 소멸을 보면서, 그래도 또 사람들은 욕심이 있어서 죽음은 내세를 믿잖아요. 윤회를 믿고. 근데 그 은행나무의 깨끗한 소멸을 보면서, 과연 은행나무는 안 믿잖아요. 깨끗한 일단이지 뭐 죽어서 무엇이 된다, 또 뭐 윤회를 입는다, 그런 게 없는 것이 너무 좋아서, 나도 저렇게 아무것도 믿지 말고 한 생 이렇게 왔다가 그냥 가는 거, 그리고 사라지면 참 깨끗하겠다, 그런 생각을 해봤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그런 글을 썼는데, 고요하다는 이제 남편을 보면서 썼고, 그 기차는 오지 않고는 사실은 그게 저희 큰 오빠였어요. 그리고 창순 여사는 오케였는데, 제가 태어난 지 10개월 만에 아버님이 돌아가셔서 16살을 더 먹은 큰 오빠가 아버지 역할을 다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객관화해서 쓰지 않으면은 제가 그걸 쓸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참 객관화해서 제가 이렇게 그 글을 썼던 건데, 사실 쓰면서 참 많이 울었습니다. 오빠가 그립고, 또 당신이 그렇게 스스로 단식을 하고 떠나가셔서, 그래서 그 사랑하는 사람들을 모두 떠나보낼 적마다 느끼는 건 참 인생은 아무것도 아니구나, 욕심을 부릴 것도 하나도 없고, 그러면서 그 마음이 이제는 참 편안해요. 다 편안하고, 그저 시간이 흐르는 대로 나를 맡기면 되겠다는 거.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신도시로 이렇게 시내로 나온 지 1년 반이 됐는데, 반년은 몸살을 앓았고 지금 이제 1년 동안 살면서 제 일생을 통해서 지금이 제일 편안하다 싶어요. 그러다가 올해 책 냈는데, SST에서 이렇게 과분하게 또 특집을 실어주시고, 이렇게 여러분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주셔서 우리 김정한 대표님 감사합니다. 한 번만 더 질문을 받아보죠. 저기 문철 선생님.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예, 문철 선생님. 예. 김혜자 선생님, 뵙고 싶었는데, 이렇게 화상으로라도 뵙게 돼서 아주 기쁘고요. 또 영광입니다. 제가 이제 사실은 한 1년 전, 2년 전, 저희 어머니하고 장모님이 돌아가셨는데, 두 분 다 요양원에서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요양원이라는 이제 테마를 가지고 어떤 주제를 가지고 한번 글을 써보려고 하다가 우연히 그때 김혜자 선생님의 기차는 오지 않고라는 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는 이거는 내가 쓸 글이 못 되구나. 아마 김혜자 선생님 이 기차는 오지 않고 다음으로는 요양원 글을 쓰기는 참 어렵겠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그때 감명 깊었고 또 정말 혼자서 그냥 가만히 책을 듣고도 선생님 말씀하신 내용이 그냥 하나의 영화처럼 그냥 떠오르는 그런 아주 좋은 대단한 수필을 그때 읽었다 이런 생각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선생님 글은 이제 깊이도 그렇고 그다음 어떤 주제가 정말 한 채의 변함없이 주제를 이끌어 가시는 것도 그렇고 그리고 그 문장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높은 수준에다가 특히 이제 제가 놀란 건 글을 참 담담하게 쓰신다. 근데 이제 우리가 아주 뛰어난 영화 배우를 보면은 배우는 울지 않는데 우리 이제 이렇게 영화를 보는 관객들은 끝없이 눈물이 나오는 어떤 그런 느끼게 되는 그런 것을 선생님 글에서 저는 굉장히 느끼고 있고 배우고 있습니다. 오늘도 이제 말씀하시는 게 이제 선생님 왜 이래 죽음에 대한 글을 이렇게 쓰실까라고 안 그래도 의문이 있었는데 오늘 설명하시는 말씀을 들어보니까 이거 역시 죽음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글을 쓰려고 하면은 엄청나게 사유를 하고 고민을 해야 되는 거구나 하는 것을 또다시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처럼 이제 일천한 그런 이제 작가들이 앞으로 좀 더 성장하기 위해서는 앞으로 주로 이제 어떤 공부나 어떤 노력을 해야 되는지를 선생님께 어려운 걸음 하셨는데 한번 좀 일러주시면은 배우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저는 아주 오래전에 아마 제가 한 30대 중반이었을 거예요. 이영도 선생님께서 문학은 영혼의 기도라고 했는데 그 말이 그렇게 좋았어요. 영혼의 기도, 문학은. 그래서 저는 신공문학상을 탈 때 제가 수상소감에 문학은 나에게 신전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신전 앞에 사제는 항상 제물을 바쳐야 되잖아요. 근데 그 신전 앞에는 항상 새로운 제물을 바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새로운 글을 계속 써서 바쳐야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말 영혼으로 기도하듯이 그런 마음으로 글을 쓸 때는 그렇게 아주 간절한 마음으로 글을 이제 쓰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이번에 봄 기다리다에도 썼지만은, 저는 평생 제가 다산 선생이 자기가 제자 황상한테 일러준 얘기가 있어요. 그 황상은 아전의 아들이에요. 근데 아명이 산석이거든요. 매산자의 돌설에 산에 돌같이 둔하다고, 미련하고 둔하다고. 그래서 귀양 가서 이제 서당을 열고 애들을 낳았는데, 그 중에 산석이가 한 3개월 다니더니 다산 선생님한테 가서 얘기를 합니다. 저는
머리가 너무 둔해서 선생님 애들은 저렇게 페이지가 넘어가는데 저는 진도가 안 나가니까 우리 지금 말하자면은 그러니 저는 선생님 그만두겠다고. 그게 그 다 선생님이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해줘요. 나는 너 같은 사람을 키우고 싶다. 재주가 많은 애들은 제 재주 믿고 앞서가. 또 꾀가 많으면 제 꾀를 부려서 또 앞서가서 일을 그르쳐. 그러면서 비유하기를 책장을 여러 개를 놓고 송곳으로 뚫으면 한꺼번에 잘 안 뚫어지잖아요. 근데 한번 뚫어서 이렇게 송곳으로 뚫어서 가죽끈으로 여기서 꼭 묶으면 오래 간다 그랬어요. 근데 네 머리가 한 번 뚫어서는 안 열려. 그래서 알려준 게 3금계예요. 공부하고 또 공부해라. 또 읽고 또 읽어라. 부지런하고 또 부지런하라. 오직 부지런하라. 쓰고 있는데 부지런하면 그러면 그러다 마침내 네가 공부하는 진정한 재미를 느낄 것이다. 그래서 저는 그 문단에 등단하고 나서 그 3금계를 제 책상 앞에 붙여놓고 그래 부지런하고 열심히 하면 되겠구나. 그 일념으로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참 저는 그 누가 저한테 물으면은 하루에 잠을 1시간씩 더 자면 여름은 10시간을 벌고 한 달이면 30시간을 벌잖아요. 1년이면 360시간을 벌어요. 또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시 한 편씩을 서핑을 하면은 제가 그 쉬는 모든 문학의 기초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지금도 매일 아침에 시 한 편씩을 꼭 읽습니다. 요새 뭐 인터넷 검색은 얼마나 좋은 시가 많아요. 그러면 1년이면은 360편을 읽을 수 있잖아요. 시도. 그래서 그런 식으로 이렇게 하나하나 쌓아나가다 보면은 책을 많이 읽으면 문장은 저절로 이루어져요. 그리고 시를 많이 읽으려고 하는 거는 수필도 시적인 요소가 들어가면은 깔끔하거든요. 그 다음에 현대 소설도 많이 읽으세요. 소설에는 시대를 말해줍니다. 시대와 같이 가고 있으니까. 그 다음에 우리가 소설적인 서술도 우리가 차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저 많이 읽고 부지런히 읽고 쓰면 된다고 생각을 해서 다산 선생님은 3금계가 작가들에게는 절대적으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다산 선생님이 유배지에서 과골 삼선이라 그러잖아요. 복숭아 앞에가 3번이나 구멍이 나도록 저술을 하신 분이에요. 그럼 우리는 이제 안 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걸 본받아서 마음에 새겨두고 하면은 끊임없이 공부를 하면은 글 쓰는 게 어렵지 않고 또 얼른 안 떠오르면 시가 다를 때까지 또 진득하게 기다리면 돼요. 그래서 부지런하고 기다리고 그러면 됩니다. 문학은 우리 영혼의 기도라고 했으니까 그런 거 좀 이렇게 염두에 두시면 될 거예요. 아이고 제가 괜한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우리 선생님 아주 귀한 말씀 아주 잘 들었고요. 저희한테 배분된 시간이 아주 짧으니까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그리고 우리 선생님들 봄 기다리다는 책을 한번 꼭 사보세요.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수필집을 추천하지 않는데 이 봄 기다리다는 책은 제가 추천합니다. 한번 꼭 사보시고요. 또 이제 다음 기회에 또 우리 선생님을 또 모시기로 합시다. 예,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러분 모두 다 건강들 하세요. 이렇게 만나봐서 너무 반갑고 고맙습니다. 네. 선생님, 문학은 영혼의 기도라고 부지런하고 오늘 꼭 명심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랫동안 글쓰기 교실을 운영하시면서도 나야 문여로를 처녀 출간하신 김낙교 선생님, 축하가 늦었습니다. 이렇게 진즉에 모셔야 하는데 또 여행을 가시고 이렇게 여러 가지 시간이 안 맞아서 오늘에야 모시게 되었습니다. 출간 소감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김낙교 선생님. 안녕하세요. 김낙효입니다.
지난번에도 계속 그렇게 제가 이 화평의 날이랑 겹쳐가지고 이제서 이제 등장을 했습니다. 사람들한테, 우리 반 사람들한테 자기가 살아온 이야기를 써보자 하고선도 저는 이제서 썼거든요. 그래서 지금 방금 김혜자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정말로 그 작품이 그런 바탕에서 나왔구나 하고 아주 마음이 아주 쩌릿쩌릿합니다. 네. 그래, 저는 나야 문 열어라는 책에 대해서 그러면 이제 얘기를 하는 게 되겠죠? 지금부터? 네. 나야 문 열어라는 책은 작품 제목이면서 책 제목입니다. 그래서 평범하게 자랐던 제가 결혼하고 남편이 부도를 맞고 세상에 그러면서 세상과 처음 부딪히면서 고생한 것을 쓴 것이죠. 그래서 남편이 부도 나서 고생한 것도 힘들었지만 사실은 그야말로 찌질한 이야기를 글로 드러내는 게 사실은 엄청 어려웠어요. 그냥 뭐 고생이라 그럴까? 그런 거는 뭐 남들도 IMF 때 이제 거치는 것인데, 그거를 제가 이렇게 까발려서 할까? 그런 생각을 했고, 그래서 빨간불이라는 또 작품이 있는데, 그게 후속편인 셈인데, 그것은 제가 가출한 이야기거든요. 이제 그래서 그렇게 제가 어려웠던 이야기를 제가 글로 이렇게 드러내다 보니까 고생한 이야기를 쓰다 보니까 그다음부터는 뭐 그거를 이렇게 다 그야말로 까발렸다고 그럴까? 그러고 나니까 조금 거침없이 조금 쉽게 글을 쓸 수가 있는 그런 방편이 되었고요. 그래서 이번에 나온 나야 문 열어 책의 특징이라고 그럴까? 그거를 보면은 여러 가지 이제 늦게 책을 내게 된 것 중에 하나이기도 하지만은 원고지 삼매 수필서부터 평론까지 유년의 자전적 수필부터 서정적인 거, 서사적인 거, 철학적 사유의 글까지 다양한 글을 그래도 수필이니까 흥미롭게 쓰려고 이제 노력을 했고요. 그래서 이제 전체 구성은 5부로 나눴고 1부는 다양한 장르의 글을 모았고 2부는 유년 시절과 개인적인 사유의 글을 썼고 3부에서는 이제 결혼 후 세상 살아가면서 가족이나 사회에 대한 어떤 인간관계라고 그럴까 그런 거를 좀 썼고 4부에서는 제가 가벼운 평론부터 철학을 수필스럽게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풀었었고 이제 5부는 학교에서 같이 간 사회문화 현장에서 있었던 인연들에 대한 이야기를 썼습니다. 그래서 제가 책 전체에 대해서 보면은 유년 시절의 이야기가 가장 최근에 쓴 셈이 되거든요. 그래서 유독 생각나는 유년 다 잊어먹었던 것 중에서 유독 생각나는 것들이 아마 저의 무의식 속에 단단하게 자리 잡고 있었던 저의 정체성의 뿌리가 된 것들이다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접합꽃 향기라든지 특히 고개 넘기 같은 것은 조금 얘기를 하고 싶은데요. 뭐냐면은 제가 글을 쓰게 된 동기가 뭐냐면 제가 어느 날 카톡에 동영상이 왔어요. 하나. 카톡에 동영상이 하나 왔는데 일본의 초등학교 학생이 뜀틀 넘기를 하는데 계속 실패를 하는 동영상이에요. 그런데 친구들이 나와서 영차 하고 응원을 해주니까 계속 실패를 하던 높은 뜀틀을 훌쩍 뛰어넘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영상을 보니까 제가 고개 넘기에 나왔던 뜀틀 5학년 때 뜀틀 넘기 했던 것이 이제 떠오른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이제 다시 더 기억을 더듬고 친구들하고 통화를 해서 이제 구상을 했는데 저는 그 작품이 조금 아주 이렇게 머릿속에 많이 남아요.
그래서 뜀틀 넘기를 하는 과정이 아마 시골에서 살던 아이에게는 체계적인 훈련, 트레이닝을 해본 최초의 경험이 되었을 테고, 그래서 그 한 달 한 달 올라갔을 때 그 절망이라든지 희망을 체험하고 나중에는 이제 그 목표한 것을 극복해낸 것이 엄청난 충격이었나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의식의 심연에 이제 자리 잡고 있다가 그 영상을 보더니 후련히 튀어나온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것이 아마 저의 인생이라든지 성격이라든지 이럴 때 그런데 엄청 영향을 준 것 같아요. 나름대로의 어떤 극복을 해본 경험이라고 그럴까? 그런 것으로 무의식에 남아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요번에 제가 뭐 화제 작가라고 실리긴 했는데 거기에 실린 작품들에 대해서 우선 좀 살펴보면은 우선 나야 문 열어는 작품의 제목이면서 책 제목이기도 하지요. 그래서 뭐 그때는 뭐 국가 부도인 그런 IMF 때 직격탄을 맞은 그런 가정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뭐 남편 회사가 부도가 나서 제가 그 회사들 정리하고 집을 줄여서 두 아들을 이끌고 이사를 했다든지 뭐 그러면서 거의 외출을 하지 않고 마음을 이렇게 그냥 오그리고 있었을 때였죠. 그때 그래도 위로가 됐던 시 하나가 황지의 시 너를 기다리는 동안 그런 것이 있었고요. 그런 시어가 조금 그 당시에는 뭐 그렇게 생각도 못했겠지만 나중에 보니까 그게 나름대로 위로가 되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 빨간불이라는 것은 그것도 제가 이제 여기에 실리지는 않았지만은 제가 가출한 이야기인데 그런 나야 문 열어라든지 빨간불이라든지 그런 작품을 쓰고 나니까 참 요즘 뭐 코로나19 때문에 우리가 일상이 불편한 것처럼 그런 평범한 일상이 참으로 특별하고 소중한 순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고, 그 작가 그런 것들,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귀한가 이런 것을 이제 그때는 몰랐지만 쓰고 난 작품을 제가 살펴보니까 식사 한번 하실까요가 이렇게 그런 어떤 평범한 일상의 행복감이라든지 이런 것과 같은 맥락으로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삶의 어떤 그런 소용돌이를 겪고 나서 그런 것들이 작가의 어떤 나의 그런 것들이 독자에게도 위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봤고요. 그 다음에 땅의 피리 소리가 있는데 그 땅의 피리 소리는 장자의 제물론 앞부분에 이제 등장한 오상아, 그러니까 내가 나를 잃어버리다, 나를 장사 지내다라는 그런 오상아와 세계의 피리 소리를 이해하기 쉽게 그래도 그 철학적인 것이지만 수필답게 쓰려고 노력한 그런 작품이거든요. 그래서 맨 앞부분에 제물론에 남각작이라는 사람이 나를 버림으로써 새로운 인간으로 변한다는 이야기가 그 이야기로 처음에 시작이 되는데 결국은 타인을 받아들이려면은 나를 버려야 한다. 자신을 비울 수 있어야 상대를 이해할 수 있다. 그러니까 나라는 의식, 자의식을 없애는 일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죽었다가 다시 태어난 것 같은 느낌, 즉 마음을 속박하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를 오상아에 대한 이야기가 되겠고, 그래서 그런 어떤 편견이나 선입견 같은 것을 없애고 뭐 사물을 보는 그게 도를 깨우치는 이야기라는 그런 맥락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거기서는 땅의 피리 소리라는 것은 여러 구멍에서 이제 바람을 맞받아내는 소리이고, 그래서 하늘의 피리 소리가 바람이 되는데 그것이 이제 그런 사람의 피리에서는
피리에는 사람이 바람을 넣어서 소리가 나죠. 또 이런 나무 등골 같은 것은 그 빈 공간이 뭐 크냐 작으냐에 따라서 소리가 달라지듯이 그 바람이라는 것은 구멍들과 부딪혀서 소리를 전하는 것이다. 뭐 그런 이야기. 그래서 결국은 하늘이 부는 피리 소리는 다 동일한데 어떤 구멍을 통과하느냐에 따라서 다 다르게 존재하게 된다. 그래서 편견이나 선입견 없이 뭐 사물을 있는 그대로 바라볼 때 뭔가 하늘의 피리 소리도 들을 수 있지 않겠는가. 뭐 그런 얘기를 그거가 쓰는데 엄청 시간을 많이 잡아먹었습니다. 그거를 나름대로 쉽게 뭐 쉽게라기보다 수필스럽게 쓰느라고 이제 그렇게 신경을 쓴 거고요. 그 다음에 제가 또 하나 작품이 뭐냐면은 왜 한 방향으로 갈까 이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문학 작품을 창작할 때는 어떤 그 대상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을 발견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모든 한쪽을 바라볼 때 보이지 않는 다른 면을 바라본다든지 그런 시각이죠. 그래서 이제 그런 맥락의 작품이 그 이소무하에는 패자부활전이 없다. 이제 그것도 이제 그런 맥락인데, 그래서 왜 한 방향으로만 갈까라는 그 작품을 쓰게 된 것은 제가 그 단양에 갔을 때 그 수족관에서 봤을 때 어떠한 한 수조에서 한 방향으로만 돌고 있는 숭어를 관찰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한 방향으로만 가는 그 숭어를 보면서, 그러니까 연어, 그거를 보면서 그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 국경의 남쪽, 태양의 서쪽에 나오는 그 히스테리아 시베리아라는 병을 떠올렸거든요. 그 병은 히스테리아 시베리아라는 병은 그 시베리아의 광활한 벌판에서 농사짓는 농부들이 걸리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매일 밭에 나가서 사방을 보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단지 그 동서남북 지평선만 보이고 동쪽에서 태양이 떠오르고 밭에 나가 일하고 서쪽으로 해가 지면 집에 들어오는 날마다 그 똑같은 일을 반복하다가 어느 날은 더는 견딜 수가 없어서 곡괭이를 내던지고 태양이 넘어가는 서쪽으로 먹지도 않고 며칠이나 걷다가 어느 순간 걸음을 뚝 멈추는 순간 밭고랑에 쓰러져 죽는 병이랍니다. 그래서 그것이 떠오르면서 결국은 그것을 보니까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게 바로 저 자신이 아닌가라는 그런 성찰을 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다람쥐 쳇바퀴 돌듯 그런 정해진 방향으로만 바쁘게 살아가는 저를 발견을 했고, 그래서 좀 더 변화 있는 삶을 살자 뭐 이런 성찰을 하게 되었고요. 그게 또 마침 그 SBS 라디오 아름다운 아침 김창완입니다에도 방송을 타게 되었어요. 이제 그래서 그거를 제가 에세이스트 카페에 그때 거기 갔을 때 너무나 희한해서 그 동영상 찍은 거랑 그 녹음된 그 방송 나온 걸 같이 이렇게 놓고 보니까 또 그것도 새로운 새로운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런 맥락에서 코로나 이전부터 준비했던 그 여행을 요번에 10월 달에 이태리 여행을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장자의 그 오상아처럼 나름대로의 그 나를 속박하는 자의식을 없애고 마음을 속박하는 모든 집착에서 벗어난 자유로운 상태에서 살고자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행 잘 다녀오셨나 보죠, 선생님. 네, 잘 다녀왔습니다. 네, 더욱더 자유로운 글 이렇게 기대하겠습니다. 네, 필진들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예, 조은 선생님, 좋은 말씀, 한 말씀 좀 들을까요? 예, 이번에 그 105호에 수록된 불로초는 없다라는 글은요, 한 1년 정도 제가 심하게 변비통과 두통에 시달리면서 늙음과 병듦에 대한 생각을
글로 옮겨본 겁니다. 저는 99세 아버지하고 96세 어머니와 장인이 계시고요. 93세 장모님도 생존해 계세요. 저도 이제 아까 어느 분이 말씀하셨듯이 이제 70이 돼 가는데 노노봉양이 만만치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 이야기를 소재로 늙어가는 것, 그리고 그 뒤에 죽음을 담담하게 한번 정리해 본 겁니다. 그러니까 깊이나 폭이 탐탁지는 않아서 뭐 긴 얘기를 드릴 건 못 되지만 모두 같이 생각해 볼 만한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조은 선생님 감사합니다. 항상 예, 좋은 이야기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 임깁순 선생님 들어오셨습니까? 제가 수필집 슬픔을 사랑합니다. 이 작품을 출간을 했는데 사실 저가 등단한 지 엄청 오래돼서 우리 김정한 대표님이나 조정은 선생님이나 여기 아시는 선생님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저는 제가 수필집을 사실 내는 거를 엄청 조심스러웠던 게 제가 이 수필집 제목에서처럼 여기서 말하는 슬픔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슬픔이 아니고요. 정말로 우리 인간의 근원적인 그런 슬픔이라서 이거는 우리 불교로 말하면 정말로 이 슬픔이 아니라 큰 사랑 대자비라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제가 글을 쓰는 이유는 제가 수행해 나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서 사실은 이거를 저를 홀딱 벗겨서 발가벗는 느낌이라 그동안 책을 전혀 내지 않았다가 이번에 그래도 한번 내보자 그러면서 책을 이렇게 하나로 엮었는데요. 제 수필집에 보면 여기 이제 제목이 그놈의 커피, 사실 그놈의 커피, 환, 또 너무나 인간적인 조금 이렇게 목차가 순서대로 이렇게 한다면 제가 이렇게 나가는 과정으로 맨 마지막에 그거 하루 동안의 행복, 간절하면 통한다. 그렇게 순서대로 돼야지 맞는데 이게 이제 조금 이제 너무 어렵기도 하고 해서 제가 이렇게 조금 목차를 바꿔가지고 수필집을 엮기도 했어요. 불교가 저는 이제 제가 조금 전에 우리 김혜전 선생님이나 김낙교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거 불교가 철학이라기보다는 그냥 이렇게 우리가 살아가는 하나의 이렇게 진리, 순수한, 우리가 아침에 눈 뜨면 밥 먹고 잠자고 하는 그런 일상이 사실은 불교이고 진리인데 가끔 제가 그거 이렇게 생활하다가 제 몸에 거르지 않는 독소가 이렇게 잔뜩 막혀 있다는 느낌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거는 그 독소가 막 너무 저한테 제 마음의 독소가 제 스스로한테 쌓여 있다는 걸 느낄 때 그때 어떤 심정이냐면 정말로 이렇게 사막을 걸어서 저를 한번 이렇게 탈진시키고 싶다. 그런 느낌이 오면 제가 이제 그때 하는 거는 뭐냐면 절에 가서 그거 이제 참선을 하는 방법으로 저를 비워내고 있는데 사실 그게 어렵기도 하고 또 이 불교는 혼자 공부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제가 공부하는 과정이 제대로 되어가고 있는지 스님들이나 이제 먼저 선지식들이라고 얘기하는 게 맞겠죠? 그분들한테 확인을 받는 과정이 제가 공부하는 것보다 그 확인받는 과정을 이제 우리 불교로 말하면 법거량이라고 하고
선문답이라고도 하는데 그 과정이 없으면 절대로 내가 공부를 어느 만큼 하는지 얼마큼 익어가는지 알 수가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번에 이제 책을 슬픔을 사랑합니다라는 책을 내면서 스님들을 우리 이제 돛 닦는 그 선지식들을 엄청 많이 찾아뵀는데 다행히 그분들이 제 작품을 읽고 공부를 참 잘하고 있다라고 아니 지금 제가 말을 하면서 제 얼굴을 볼 수가 없어서 조금 답답하긴 한데요. 공부를 이제 그래서 예를 들면 백담사 윤화 스님이신 영진 스님, 또 수덕사 방장 스님, 정혜사 스님, 나홍 스님, 엄청 많은 그 선지식들을 만나서 다 확인을 받은 거죠. 그러고 이제 그 스님들이 인정해줬다는 게 저한테는 제일 큰 살림살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앞으로도 마찬가지고 지금도 마찬가지고 제가 글을 쓰는 거는 그냥 그렇게 저를 비워내는 제 몸에 어떠한 독소가 잔뜩 쌓여서 답답함을 느낄 때 그 독소를 비워내는 방법으로 그거 참선을 선택했고 그러면서 저를 비워나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고 글을 쓴다고 얘기하면 맞을까요? 그러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선생님 여행하고 계시는데 좋은 말씀 감사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필진 몇 분 더 말씀 듣겠습니다. 김숙 선생님, 당신의 미소는 나비처럼 하고, 김용숙 선생님, 손수원 선생님, 비정마 선생님 참석하신 분들 그래도 간단히 필진으로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숙 선생님, 음성을 네. 안녕하세요. 처음 참석하게 되었는데요. 글도 이번 에세이스트에 처음 냈습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영화 주제에 맞춰서 그냥 이렇게 특집 주제에 맞춰서 썼던 글이었는데요. 문학에 관련한 영화를 한번 선택해보자 해서 일 포스티노를 봤던 게 되게 감동적이었고 그 다음에 나눌 수 있다고 생각해서 했습니다. 많이들 아시겠지만 이 영화는 마리오라는 한 청년이 소박한 그 청년이 시인 파블로 네루다를 만나서 시를 공부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정말 아무것도 모르는 우편 배달부에서 사랑을 고백하고 싶고 이런 마음에서 시를 공부하게 되는 그런 영화거든요. 그래서 시가 뭐냐고 물어보니까 시는 메타포다 이렇게 해주고 운율도 말해주고 이런 과정을 이렇게 한 영화인데 이제 나중에 사실은 주인공은 파블로 네루다인데 어떻게 보면 마리오가 주인공 같은 그런 영화였어요. 그래서 이거를 한번 이렇게 쭉 써봤습니다. 내용이 좀 길었고 그 다음에 뒤에 영화가 좋아서 뒤에 책을 읽은 부분을 또 했는데 그 부분은 조금 사족 같아서 좀 덜어낼까 하다가 그냥 처음 쓴 거라 뒀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김수 선생님. 처음에 저도 뵙게 돼가지고 무척 기쁩니다. 신유수 선생님, 먼저 유리그룹 잠깐 우리 또 신유수 선생님 자주 들어오셔서 제가 코로나에 걸려서 목이 아파서 목소리가 잘 안 나와요. 그러면 오늘은 인사로 그냥 하죠, 그죠? 네. 네. 그러면은 우리 손수원 선생님 아까 질문했는데 한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해는 지는데,
네, 해는 지는데라는 글을 이번에 올렸는데, 제가 시골에 벌교에서 살면서 남편하고 거의 특별한 일이 없으면 매일 산책을 나가요. 그 벌교를 상징하는 중도방죽적으로 해서 산책을 하는데, 저희 부부가 60대 중후반을 가면서 이제 노년에 접어든다는 것을 매일 실감하면서 살아요. 그러는데, 유난히 석양이 보고 싶어지는 게 요즘에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그 넘어가는 석양을 바라보면서 또 생각하게 되는 그 시간의 유한성, 이걸 생각하면서 나이듦, 그리고 노년을 살아야 하는, 그런 마음들을 그 산책길에서 1시간 정도 되는 산책길에서 많은 해찰도 하고 남편과 토닥거리기도 하고 또 남편의 어떤 남편이 부리는 성질을 또 받아가면서 또 저는 저대로의 어떤 누리고 싶은 거 누리면서 하는 산책에서 많은 걸 느껴요. 그래서 이걸 그냥 1시간 동안에 하는 산책을 그냥 담담하게 쓴 글입니다. 근데 그런 대로 저는 이 글을 읽으면서 제가 쓴 글 중에서도 이 글에 대해서 애정이 좀 많아요. 그래서 많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김웅숙 선생님, 언어술사를 쓰신 김웅숙 선생님, 네,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여러 선생님들. 예, 우리 김종환 선생님 뵙게 돼서 너무 반갑고요. 여러 선생님들 뵙게 돼서 정말 반갑습니다. 제가 뭐 이런저런 연유로 자주 못 뵈서 죄송한 마음이고요. 뭐 언어술사는 그냥 우리 작가 모두가 상상력을 가지고 좀 더 좋은 글을 쓰는 그런 술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그냥 적은 글입니다. 그래서 아까 그 앞에 그 김혜자 선생님 말씀을 듣고 저도 참 많이 느끼는 바가 많은데요. 우리 선생님들 모두 좋은 글 쓰기 위해서 서로 열심히 이렇게 격려하고 또 이렇게 모여서 서로 인사 나누고 글에 대해서 나누고 하는 게 참 행복한 시간인 것 같습니다. 여러모로 감사드리고요. 우리 특히 예, 김정은 선생님 너무 오랜만에 제가 마음으로 사실은 좀 그랬었는데, 예, 뵙게 돼서, 너무, 안심이 되고 기쁩니다. 선생님들, 감사드리고요. 예, 뭐 간단하게, 예, 이렇게 제 말은 그냥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김문숙 선생님. 항원의 품꾼 모포 기행이 요번에 특집으로 많이 쓰셨죠. 김문숙 예. 선생님 그렇고, 김표준 선생님도. 배종환 선생님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우리 목포 가는 기행문을 썼는데, 우리 진등제 문학회에 8순이 넘은 선생님이 3분이 계셨습니다. 근데 그분들이 우리 이동하는 차 안에서, 선생님 들립니까? 잘 들리고 있고 잘 보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차 안에서 서로 소개를 하면서 자기들의 공부를 하게 된 사유를 갖다가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걸 갖다가 제가 들으면서 역시 연세가 들어서 이런 수필 공부를 하게 되니까 그 품격이 보이더라. 그런 식으로 제가 글을 썼거든요. 근데 그걸 갖다가 교수님께서 같이 올리셨는데, 저로서는 매우 기쁘기도 하고 또 좀 쑥스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저는요, 저번 화평에도 저를 초청해 주셔서 한번 들어왔고, 이번에 지금 2번째인데, 저는 배우는 자세로, 오늘 김혜자 선생님, 김낙효 선생님, 글을 갖다 제가 좀 주의 깊게 봤거든요. 그래, 이를 보면서, 이렇게 쓰는 것이다, 이런 것도 배우고, 오늘 또 이렇게 새로운 문화도 제가 접하고 이러기 위해서 왔거든요. 그 여러분, 너무 반갑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또 초청해 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남도 사투리가 아주 구수합니다. 우리 김종환 발령인의 총팽님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예, 아주 오늘 아주 긴 시간 동안을 합평이었어요. 근데 긴 시간만큼이나 내용이 깊어졌고, 한 작가가 글 한 편을 쓰는데 저렇게 깊은 고민과 사유를 하시는가 보다라는 것 때문에 그것이 저에겐 또 아주 큰 감동이었습니다. 저 같은 직업은 작품을 또 많이 읽어요. 많이 읽기도 하는데, 그런데 이제 오늘 이런 이야기를 듣다 보면 작품을 쉽게 읽으면 안 되겠네 라는 반성을 해요. 제가 이제 공모전 같은데 심사를 쭉 하다가 재작년에는 그 인적사항 변경된 것을 올리라고 했는데 안 올렸어, 제가. 왜 안 올렸는 거니? 심사를 하다 보면 한 100편, 한 150편 정도 가면 이 작품들을 그렇게 깊게 읽어가지고는 심사가 아예 안 돼요. 이게 맨 앞에 나와 있는 작품 한 편 읽고 쭉 한 식으로 그 속도를 내다 보면 나중에 참 죄송한 게 그분이 여기에 출품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제가 잘 모르지만 어쩌면 그분은 심사위원이 그분들이 숨겨놓은 것까지도 다 읽어서 심사하려고 하실 텐데 이런 식으로 심사를 해도 되나라는 그 회의 때문에 그 부끄러움 때문에 이제 그런 자리를 제가 많이 이렇게 사양했는데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 또 심사를 하려고 왔는데 그래서 이번에 심사를 했는데요. 근데 제가 심사를 하고 그 결과는 이게 수필 부분에 이게 들어오는 것들이 시, 소설 뭐 그런 것 빼놓고는 다 수필로 들어요. 그러니까 요즘에 쓰는 그 전문 에세이들 뭐들 이게 다 들어오는데 이제 그런 것을 읽다 보면 정통 수필가들의 그 수필이 어쩌면 너무나 옛 것을 그냥 반복하고 있다라는 느낌도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전에 심사를 하면 어떤 정통 수필가들의 작품을 최소한 한두 편은 뽑아내려고 했는데 이번 같은 경우는 뭐 저 혼자 심사한 건 아니니까요. 그런데 이번 같은 경우는 그게 불가능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왜 그런 거네? 우리 수필 선생님들이 아주 심사숙고해서 글을 쓰시겠지만 그 구태연한 반복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번에 아까 이야기했지만 김혜자 선생의 글을 읽으면서는 그 구태연한 반복이 아닌 훨씬 더 한 걸음 심화돼가는 그런 변화를 거기서 봐요. 그러니까 변화하는데 그 변화가 어떤 식으로 될 것인가를 사실은 김혜자 쌤 글을 읽으면서 제가 느꼈던 바고 그게 옳은 방향 같아요. 근데 오늘 선생님들의 그 글을 쓰시면서 어떻게 고뇌하고 못하신가를 들으면서 야, 이게 수필에 희망이 있구나. 저분들이 저렇게 고뇌하시면서 글을 써 나갈 때 이 수필에 희망이 있다라는 큰 위로가 됐고요. 자부심도 얻을 수 있었고요. 그래서 오늘 이 자리가 대단히 좋았습니다. 어쩌면 이게 좀 지루할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 지루함 속에서 뭔가 건질 것도 있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했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다음부터 합평회가
이제 대면 합평회로 하려고 그래요. 자, 그러다 보면 이제 서울에서 하고 지방에 계신 분들은 참석이 쉽지는 않을 텐데 그래도 저의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초대를 받으면 올라오셨으면 좋겠어, 서울로. 또 압니까? 거기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선생님들의 여비를 도와줬지. 근데 거기서 선생님들이 이게 문인이란 결국 뭐냐, 자기 독자를 갖고 있어야 돼요. 근데 자기 독자가 절로 오지는 않아. 그러니까 누군가로부터 선생님 글을 잘 읽었어요 하고 연락이 오면 그 독자는 잡아야죠. 이게. 그리고 독자를 잡는 최고 방법은 선생님들이 책을 읽고 내 마음에 드는 글을 쓴 사람이 있으면 그 작가에게 과감하게 전화를 하셔야 돼. 그냥 인터넷 주소가 있으니까 인터넷 하셔도 되는데 그보다는 전화가 더 쉽죠. 그러니까 편지술로 연락을 하시면 그 전화번호를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전화를 하셔서 선생님 작품 읽고 엄청 감동했어요 하면 그 어떤 대가도 다 녹아. 그런데 그렇게 하면요, 다음에 내 글을 썼을 때 그 대가가 있고 그 다음번에 전화를 넣어줘요. 왜? 내가 전화를 받았으니까. 그분이 전화를 넣어주니까. 그리고 수필계에는 그런 풍토가 아직도 살아있어요. 아직도 좋은 전통이에요, 이게. 그래서 선생님들이 최소한 한국 수필을 하시면서 내가 좋아하는 작가 10명은 만들어야 돼. 저는 내 글 아니면 안 읽어요 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은 대가가 될 싹수가 처음부터 없어.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연간집을 낼 때 연간집 5권을 줬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그 연간집 5권을 자기 집에다 딱 모아놓은대. 왜? 물어보면 줄 사람이 없어서 그런데. 그런데 저는 그런 소리 들으면 그 앞에서 차마 욕은 못하지만 속으로는 있죠. 속으로는 참, 아이고 당신은 참 문학으로 성공하시기는 틀렸습니다. 스스로 5명의 독자도 못 만든 사람이라면, 그리고 글을, 왜 그 사람은 뭔 거는 연간집 나오면 자기 책만 읽어. 자기 것만 읽어. 자기 것만 10번, 20번 읽어요. 그런데 연간집을 우리가 묶은 것은 뭔 거니? 자기 것 보여달라고 한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작품,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주면서 내 글이 이렇게 잘 썼어야 하고 주는 게 아니라 네가 봤을 때 내가 별거 아니지. 하지만은 여기에 참여하고 있는 이 사람들하고 내가 함께 논다? 라는 것으로 내 글을 읽으라고 주는 게 아니라 여기에 들어있는 사람들의 글을 읽어봐. 라는 심정으로 책을 줘야 돼요. 그 사람만이 문학적으로 성공을 해요. 자기 독자를 관리하지 못한 사람, 내가 글 한 편 내면 세상이 깜짝 놀라겠지? 솔직히 말해서 있죠. 내가 글 한 편 썼는데 세상이 깜짝 놀랄 사람은 이 나이까지 이 모양 요 꼴로 있질 않아. 이미 문학적으로 큰 성공해갖고 떼돈을 벌었어. 그러니까 떼돈을 버시려면 독자 관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독자는 선생님들, 우선 선생님이 읽고 좋은 글을 쓰신 분에게 먼저 선생님들이 전화를 하세요. 이게 제가 전화 기다립니다. 그러니까 제가 이번에 거기 평소 놓은 게 있으니까 그래야만이 독자가 늘어요. 그래야만이 친구가 생겨, 문우가 생겨. 이게 문단 활동을 한다는 게 어느 조직에서 직책 얻어가지고 얼렁뚱땅 다니는 게 아니고 문우를 확보하는 거예요. 문우. 자기 문우 10사람은 만들어야 돼요. 저는 수줍어서 못해요 하시는 분은
그냥 글 안 쓰시는 게 훨씬 좋아. 제가 10몇 년 전에 이 평에도 썼지만은 김혜자 선생님 댁을 내가 간 적이 있어요. 거기서 김혜자 선생님이 그 밥을 해주시는데 그 밥이 지금도 생각나.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선생님 스스로들이 이렇게 친구를 만드시라고요. 그래서 오늘 합평에서 얼굴 본 사람들 서로 연락도 좀 하시고요. 이게 촌평이 촌평답지 안 한 것 같기도 하네요. 아닙니다. 자, 감사합니다. 오늘 촌평 최고입니다, 교수님. 우리가 문우를 만들어라는 거. 예, 오늘 아이고, 고맙습니다. 예, 참석하신 분들이라도 서로 연락 주고 받도록. 예. 저희들이 106호 합평에는 아마 12월 초에 연말 송년회와 겸해서 대면으로 실시할 예정입니다.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계속 대면을 할지 아니면 2달에 한 번은 또 2회에 한 번은 이렇게 화상으로 할지 그건 저희들을 더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 나은 합평회가 되도록 저희들 노력할 것이고 딱 2시간 걸렸습니다. 장시간 모두 수고 많으셨고요. 105호 합평회는 이것으로 마치지만 이제 녹화는 여기까지 하고 또 여러분들 이제 전부 마이크 음소거 해제하시고 하시고 싶은 이야기 나누시고 나가실 분은 그냥 살짝 나가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박수 좀 보내주세요. 네, 모두 박수 칩시다.